여기 오시면 안 돼요, 어머니.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갈라졌다. 김정수는 양손에 들고 있던 귤 봉지를 움켜쥐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을 주었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짜증, 그리고 무언가 숨기려는 듯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김정순, 72살. 평생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웠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들 명훈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던 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손주 윤재가 태어났을 때 정수는 비로소 자신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아파트 복도는 정적에 잠겨 있었고 문틈으로 따뜻한 공기 한 줄기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오후 2시 점심을 막 먹었을 시간. 보통이라면 아이의 제잘거림이나 설거지 소리 혹은 TV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마치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정수는 한 걸음 더 문에 가까이 다가섰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복도 바닥에 스치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렸다. 은지야, 나야. 어머니야. 귤 좀 사왔어. 윤재 좋아하잖아, 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닌 그저 간절함만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비닐봉지 안의 귤들은 정순이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가 하나하나 골라 담은 것들이었다. 상인에게 손주 줄 건데 제일 달고 좋은 걸로 주세요라고 부탁하며 샀다. 귤값을 지불하고 나니 지갑에는 10,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만 남았지만 괜찮았다. 윤재가 귤을 까먹으며 웃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안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가 뚝 그쳤다. 누군가 재빨리 입을 막은 것 같았다. 아니면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간 것일까?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재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그녀의 심장은 늘 조여들었다. 달래주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라고 속삭여주고 싶었다. 손주 얼굴 한 번만 보고 갈게. 윤재 목소리만이라도 들으면 안 될까? 응, 금방 갈게. 문 앞에서라도 괜찮아. 정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마치 공기가 빠지는 풍선처럼 그녀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아침부터 여기까지 오느라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걸어서 10분을 더 왔다. 다리가 아팠지만 손주를 본다는 생각에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인터폰 불빛이 깜빡였다. 빨간 불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했다. 누군가 모니터로 그녀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정수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제발, 제발 문을 열어달라고. 말없이 애원했다. 모니터 너머로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까. 낡은 외투를 입고 손에 마트 비닐봉지를 든 채 현관 앞에 서 있는 노인. 주름진 얼굴, 허리가 약간 굽은 자세, 흙먼지가 묻은 운동화. 초라하고 쓸쓸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정수는 문득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좀 더 깨끗한 옷을 입고 올걸. 머리라도 정리하고 올걸. 어머니, 지금 우리도 정말 바빠요. 윤재 재우는 중이고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며느리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마치 녹음된 안내 멘트 같은 목소리. 다음이 언제일지, 정말 연락이 올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말. 정수는 몇 번이나 그 다음을 기다렸는지 기억조차 흐릿했다.
한 달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다. 2달 전에도. 그 다음은 오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삐걱 소리가 들렸다. 이웃집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였다. 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낯선 여자가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정순을 훑어봤다. 그 시선에는 동정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저 나이에 저러고 있네라는 무언의 판단. 아직도 그 집 오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복도에 울려 퍼졌다. 요즘은 다들 얼굴도 안 본다던데. 저번 주에도 여기 서 계신 거 봤어요. 그 전주에도. 그 말이 칼처럼 정순의 가슴을 스쳤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웃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것. 자신이 몇 번이나 이 문 앞에서 거절당했다는 것. 복도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렸을 것이다. 저 할머니 또 왔네. 불쌍하네. 아들이 효자가 아닌가 봐. 정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웃 여자는 몇 초간 더 구경하듯 서 있다가 작은 한숨과 함께 속삭였다. 그 집 요즘 이상해요. 밤마다 싸우는 소리 들리고 애 울음소리도 심상치 않던데.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남기고 여자는 문을 닫았다. 딸깍하는 자물쇠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다. 밤마다 싸우는 소리, 윤재 울음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명훈과 은지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윤재가 아픈 걸까? 은지야, 명훈아, 엄마야.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응? 엄마가 도와줄게. 제발 문 좀 열어줘. 정순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울음에 가까웠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정적만이 흘렀다. 에어컨 실외기 돌아가는 소리, 먼 곳에서 들리는 엘리베이터 소음, 아래층에서 개 짖는 소리. 그뿐이었다. 정수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관절이 삐걱거렸다.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귤 봉지를 조심스럽게 문 앞에 내려놓았다. 무릎이 아파 쪼그려 앉기도 힘들었지만 정성스럽게 귤을 정리했다. 혹시 봉지가 넘어져 귤이 굴러갈까봐 문 손잡이 옆에 바짝 붙여놓았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와 볼펜을 꺼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다. 윤재야, 할머니가 사온 귤이야. 달고 맛있단다. 할머니 보고 싶어. 건강해라. 글씨가 번졌다. 눈물이 메모지에 떨어진 것이다. 정수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메모지를 접어 귤 봉지 위에 올려놓았다.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다.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섰다. 한 번 더 문을 바라봤다. 혹시 열리지 않을까? 혹시 은지가 마음을 바꿔 문을 열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문은 끝끝내 열리지 않았다. 정수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돌아보면 또 울 것 같았다. 계단 입구까지 왔을 때 뒤에서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화들짝 뒤를 돌아봤다. 혹시 은지가 나오는 건가? 혹시 윤재라도 보여주려는 건가? 하지만 아니었다. 문은 잠깐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그 짧은 순간 누군가 귤 봉지를 확인했을 뿐이었다. 가져가지도 않았다. 그냥 두고 다시 문을 닫아버렸다. 정순의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귤 하나가 어디선가 대굴대굴 굴러왔다. 아까 봉지에서 빠져나온 게 분명했다. 한 층, 두 층, 세 층을 구르며 결국 1층 바닥에 닿아 멈췄다. 퉁 소리를 내며 정수는 그 귤을 주우러 내려가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리고 그 귤을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다. 자신처럼 버려진 굴러떨어진 귤.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다. 11월의 바람은 날카로웠다. 정수는 외투깃을 여몄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다. 아니, 추운 게 아니었다. 가슴속이 시린 것이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버스가 한 대 지나갔다. 자신이 타야 할 번호였다. 하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다. 두 번째 버스도 지나갔다. 정수는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저 멍하니 아들의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12층 어딘가에 명운이 있고 은지가 있고 윤재가 있었다. 창문 커튼은 꽁꽁 닫혀 있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윤재는 지금 울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정류장 옆 편의점에서 중학생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나왔다. 아이가 뭐라고 제잘거리자 엄마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평범한 모자의 모습.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도 저렇게 손주와 함께 걷고 싶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세 번째 버스가 왔다. 이번엔 타야 했다. 정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버스에 올라 카드를 찍고 빈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아파트 건물이 점점 멀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정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자꾸만 윤재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본 지 2달이 넘었다. 그 사이 윤재는 얼마나 컸을까? 말은 더 잘하게 됐을까? 할머니를 기억이나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땐 해가 지고 있었다. 빈집은 냉기가 가득했다. 보일러를 틀까 하다가 관뒀다. 기름값이 아까웠다. 그냥 이불을 하나 더 덮으면 될 일이었다. 저녁은 먹지 않았다. 입맛이 없었다. 그저 물 한 잔을 마시고 거실 소파에 누웠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명훈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뒀다. 어차피 안 받을 게 뻔했다. 그날 밤 정수는 꿈을 꿨다. 윤재가 할머니를 보고 웃으며 달려오는 꿈. 할머니 하고 부르는 목소리. 하지만 윤재에게 손을 뻗는 순간 아이는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정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새벽 4시였다. 다시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 계란 3개, 시든 배추 한 포기. 그게 전부였다. 아침이 밝았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했다. 사흘이 지났다. 정수는 다시 용기를 냈다. 이번에는 직접 찾아가는 대신 전화를 걸기로 했다. 덜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다. 혹시 은지가 부담스러워했던 걸까? 전화로만 목소리라도 듣자.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전화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3번이나 반복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괜찮아. 그냥 안부만 물어보는 거야. 윤재 잘 지내냐고만. 그것도 안 되나? 정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가 울렸다. 1번, 2번, 3번. 정수는 숨을 참았다. 받아줘. 제발 받아줘. 4번째 벨이 울릴 때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명훈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피곤하고 짜증 섞인 지친 목소리. 명훈아, 엄마야. 엄마. 대답이 늦었다. 마치 전화를 끊을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은 침묵이 흘렀다.
요즘 일은 어때? 회사 바쁘지?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윤재는? 우리 윤재 잘 크고 있어? 네, 잘 커요. 대답은 짧았다. 단음절로만 대답했다. 예전에는 명훈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했었다. 회사 동료 이야기, 윤재가 오늘 뭘 했는지, 은지가 어떤 반찬을 해줬는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정순에겐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명훈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다. 명훈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엄마가 보기엔 목소리가 이상한데. 엄마, 나 지금 진짜 바빠요. 나중에 다시 걸게요. 잠깐만, 명훈아. 두, 통화가 끊어졌다. 10초도 채 되지 않았다. 정수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못한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뚜하는 신호음만 길게 울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명훈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무언가 숨기고 있었다. 목소리에서, 말투에서,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정수는 느낄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명훈아.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해? 정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탁자 위에는 달력이 펼쳐져 있었다. 손주 윤재의 돌잔치 사진이 붙어 있는 그 달력. 사진 속 윤재는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돌잡이 떡을 움켜쥐고 있었다. 아들 명훈도 행복한 표정이었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윤재를 안으며 웃고 있었다. 며느리 은지도 밝게 웃으며 정순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했다. 어머니, 덕분에 윤재가 이렇게 잘 컸어요. 정말 감사해요. 돌잔치 때 은지가 했던 말이었다. 정수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다. 은지의 눈빛이 따뜻했고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던 걸까? 은지의 미소 뒤에 피로가 숨어 있었던 걸까? 명훈의 밝은 표정 뒤에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던 걸까? 정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그때는 그렇게 웃었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답은 없었다. 시계 초침만 째깍째깍 돌아갈 뿐. 핸드폰을 다시 들여다봤다. 통화 기록에 명훈의 이름이 떠 있었다. 통화 시간 9초. 그게 전부였다. 9초 동안 나눈 대화. 그게 요즘 정순과 아들 사이의 관계였다. 며느리 은지의 전화번호도 저장되어 있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한 달 전이었다. 그때도 은지는 차갑게 말했었다. 어머니, 저희 좀 내버려 두세요. 저희도 저희 삶이 있어요. 육아도 힘들고 일도 바쁘고 어머니가 자꾸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는 말. 그 한마디가 정순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처음 깨달은 순간이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너무 자주 찾아갔나 보구나. 앞으로 조심할게. 그렇게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로 정수는 일부러 연락을 줄였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정도만 전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찾아가는 것도 참았다. 보고 싶어도 참았다. 하지만 그렇게 참는 것이 상황을 나아지게 만들었을까?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명훈이가 직장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은지와 사이가 안 좋아진 걸까? 윤재가 아픈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잠이 오지 않았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앉아있는 낡은 앨범.
명훈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다. 첫 페이지에는 명훈의 100일 사진이 있었다. 뽀얗고 통통한 아기. 정수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키운 아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명훈이 웃을 때마다,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모든 힘듦이 사라졌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교복이 컸던 명훈. 어색하게 웃으며 책가방을 메고 있는 모습.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명훈이 키가 제일 컸다. 대학 졸업식 사진. 학사모를 쓰고 자랑스럽게 웃는 명훈. 정순도 그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그날 명훈이 말했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요. 그 말에 정수는 울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결혼식 사진. 은지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서 명훈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웃고 있었다. 은지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 보였다. 엄마, 은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똑똑하고. 걱정 마세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명훈이 했던 말이었다. 정순도 믿었다. 은지가 착한 아이라고, 명훈을 잘 챙겨줄 거라고, 둘이 행복하게 살 거라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모양이다. 아기가 태어나고 육아에 지치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 정수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은지는 거리를 두려 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끼리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말했다. 정순이 반찬을 해가도 용돈을 주려 해도 은지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조심스러워하는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절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그런 무언의 메시지. 정수는 앨범을 덮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과거의 행복한 사진들이 지금의 현실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정수는 다시 명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전화는 받지 않을 것 같아서 문자로 보냈다. 명훈아, 엄마야. 윤재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잠깐만 봐도 될까?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답장이 올 때마다 확인했다. 하지만 명훈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오후 늦게 거의 저녁 때가 되어서야 답장이 왔다. 엄마, 이번 주는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요. 또 다음. 그 끝없는 다음이었다. 정수는 핸드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다음은 언제야, 명훈아. 언제 다시 윤재를 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명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수는 혼자 저녁을 차려 먹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한 그릇. 반찬은 김치와 시금치나물 뿐이었다. 혼자 먹는 밥은 늘 맛이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기기조차 힘들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입맛이 없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다. 명훈이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은지가 저녁을 차렸을까? 윤재는 밥을 잘 먹고 있을까? 혼자 밥을 먹으며 자꾸만 가족 생각이 났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었었다. 명훈, 은지, 윤재, 그리고 정순. 4명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하지만 작년 추석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은지가 친정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 다음 명절에는 명훈이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다. 그렇게 하나둘 모임은 줄어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릇을 닦던 손이 멈췄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철철 흘러내렸지만 정수는 그대로 서서 울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울었다. 목이 메고 숨이 막혔다.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얼마나 울었을까? 물이 차가워져서야 정신을 차렸다. 수도를 잠그고 손을 닦았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 어둠이 가득했다.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명훈아, 은지야. 제발 엄마를 밀어내지 마. 윤재만이라도 보게 해줘. 부탁이야. 하지만 그 기도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정수는 시장에 나가 일을 했다. 채소를 다듬고 손님을 받고 돈을 계산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웃을 일도 없었고 말할 일도 없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손주는 잘 크고 있어? 전에 사진 보여줬잖아. 그 귀여운 애. 그 말에 정순의 가슴이 철렁했다. 응, 잘 크고 있어. 거짓말이었다. 손주가 잘 크고 있는지 정수는 알 수 없었다. 본지 2달이 넘었으니까. 나도 손주 보고 싶은데 애들이 바쁘다고 연락을 안 해.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런가 봐.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글픔이 묻어 있었다. 정순도 억지로 웃었다. 그러게. 바쁜가 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기는 엄마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엄마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윤재가 떠올랐다. 자신도 저렇게 윤재를 안아보고 싶었다.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잠든 얼굴을 보고 싶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정막이 엄습했다. 텅 빈 집, 아무도 없는 집, 돌아올 사람도 없는 집. 정수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명훈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명훈아, 엄마 많이 보고 싶구나. 전화 한 통만 해줄래?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정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 요즘 들어 우편물 확인하는 게 일상의 유일한 기대였다. 혹시 명훈에게서 편지라도 올까 하는 희망. 우편함 열쇠를 돌리자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안을 들여다보니 광고지 몇 장과 함께 낯선 봉투가 들어 있었다. 정수는 우편물을 꺼내 하나씩 확인했다. 마트 전단지, 피자집 광고, 그리고 공과금 고지서. 발신인은 수도관리공단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수취인 이름이 자신이 아니었다. 김명훈, 아들 이름이었다.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왜 명훈 앞으로 온 우편물이 자신의 우편함에 들어있는 걸까?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어보니 수도요금 체납 고지서였다. 3개월치가 밀려 있었다. 빨간 글씨로 최종 독촉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뭐야?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고지서를 멍하니 바라봤다.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분명 명훈의 아파트 주소였다. 하지만 왜 여기로 온 거지? 우편함을 다시 뒤져봤다. 그 안에 또 다른 봉투들이 구겨진 채 들어 있었다. 정수는 하나씩 꺼냈다. 전기요금 체납 고지서, 4개월치, 관리비 독촉장.
5개월치, 통신비 미납 안내문. 모두 명운 앞으로 온 것들이었다. 정순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고지서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조여왔다. 명운이 공과금을 못 내고 있다는 뜻이었다. 몇 달째 밀려 있다는 뜻이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직장을 잃은 걸까? 아니면 다른 큰 문제가 있는 걸까?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고지서들을 주워 담았다. 집으로 돌아와 탁자 위에 펼쳐놓았다.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다. 총 연체 금액을 계산해 보니 200만 원이 넘었다. 적지 않은 돈이었다. 왜 이걸 나한테 말 안 했어, 명훈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정수는 통장을 꺼냈다. 잔액을 확인했다. 300만 원 정도. 평생 모은 돈이었다. 명훈 결혼할 때 대부분 써버리고 윤재 돌잔치 때도 보태줬다. 이제 남은 건 이게 전부였다. 하지만 망설임 없이 결정했다. 명훈을 도와야 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정수는 즉시 은행으로 향했다. 200만 원을 인출했다. 창구 직원이 물었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은 조심하셔야 해요. 사기 아니죠? 아니에요. 아들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가족 사칭 사기가 많거든요. 직원의 우려 섞인 눈빛이 정순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자기 아들을 도와주는 것조차 의심받는 세상. 돈을 받아들고 명훈의 아파트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번엔 문을 열어줄까? 아니면 또 거절당할까? 버스를 타고 또 환승해서 1시간을 달려 아파트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정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했다. 명훈아, 엄마가 도와줄게. 이거 받아. 체납된 거 이걸로 내. 아니면 은지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은지야,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우리 가족이잖아. 1203호 앞에 도착했다. 정수는 심호흡을 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 앞 풍경이 이상하다는 걸 알아챘다. 현관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며칠 동안 방치된 듯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붙은 스티커를 보는 순간 정순의 숨이 멎었다. 전입신고 완료 세입자 김은지. 세입자? 정수는 그 단어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다. 김은지. 며느리 은지의 이름이 맞았다. 하지만 세입자라는 단어가 이해되지 않았다. 명운 명의로 산 집이었다. 대출을 받아 샀지만 어쨌든 명운의 집이었다. 그런데 왜 은지가 세입자로 되어 있는 걸까?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1번, 2번, 3번.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다시 눌렀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문 옆에 귀를 대보았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텅 빈 것처럼 고요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도, TV 소리도, 사람 기척도 전혀 없었다. 명훈아, 은지야, 윤재야. 정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복도에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엄마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정수는 계속 문을 두드렸다. 손바닥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다. 할머니, 시끄러운데요. 무슨 일이세요? 이 집 사는 사람들 못 보셨어요? 제 아들이 사는 집인데.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 집 일주일 전에 이사 나갔는데요. 몰랐어요? 정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이사요? 어디로요? 그건 저도 몰라요. 새벽에 짐 빼서 나가더라고요.
인사도 없이 그냥.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다. 이사를 갔다고? 일주일 전에? 왜 아무 말도 안 한 거지? 무릎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시야가 흐려졌다. 어지러웠다. 안 돼, 이럴 수가. 정수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명운의 집문만 멍하니 바라봤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 엘리베이터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누군가 내리고 있었다. 정수는 서둘러 일어났다. 혹시 명운이 아닐까 하는 기대. 하지만 낯선 젊은 여자였다. 여자는 정순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며 지나갔다. 정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손잡이를 꽉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갔다. 1층에 도착해 경비실로 향했다. 경비 아저씨는 신문을 보다가 정순을 보고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저 1203호에 사는 김명훈 씨 가족 아시나요? 경비 아저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 집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이사 나갔는데요. 언제요? 정확히 언제요? 한 사나흘 전쯤? 새벽 2시쯤 짐차가 왔더라고요. 야반도주 하듯이 갔어요. 인사도 없이 그냥 갔고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요. 야반도주. 그 단어가 정순의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 같았다. 혹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저도 몰라요. 이사업체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정확한 주소는 모른대요. 그냥 집만 실어서 내려준 거래요. 정수는 그대로 경비실 의자에 무너져 앉았다.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라 그녀를 부축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물물 좀. 경비 아저씨가 서둘러 물을 떠다 줬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다. 물을 마셨지만 목이 메었다. 어르신, 그 집 가족분이세요? 네, 제 아들이에요. 며느리고 손주도. 말을 하다 말고 정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참았던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왜 말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경비 아저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요즘 그런 경우 많아요, 어르신. 갑자기 야반도주하는 집들. 대부분 빚 문제거든요. 집도 경매 넘어간 것 같던데. 빚, 경매. 그 단어들이 정순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럼 집도 빼앗긴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관리비도 몇 달째 안 냈었거든요. 정수는 주머니에서 고지서들을 꺼냈다. 구겨진 종이들, 명운의 체납 내역들. 이걸 내려고 왔는데. 경비 아저씨는 고지서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어르신 이미 늦었어요. 집주인이 바뀐 지 한 달도 넘었어요. 한 달. 명운이 집을 잃은 지 한 달이 넘었다는 뜻이었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던 걸까? 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경비실 의자에 앉아 고지서를 움켜쥐고 있을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경비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집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몸 상태도 안 좋아 보이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경비 아저씨가 부축해서 밖까지 나가도록 도와줬다. 혹시 연락 오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정수는 명함을 꺼내 경비 아저씨에게 건넸다. 손이 떨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다. 경비 아저씨가 주워서 받았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연락 오면 바로 전화 드릴게요. 정수는 비틀거리며 아파트 단지를 나왔다. 길거리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춥다는 느낌조차 없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명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따르릉, 따르릉. 연결되지 않았다.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 권역 밖에 있습니다. 다시 걸었다. 똑같은 안내 멘트. 은지에게도 걸어봤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다. 정수는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 달리는 차들, 모든 게 흐릿하게 보였다. 명훈아 어디 있니?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수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온몸에 힘이 없었다. 밥을 먹을 생각도 나지 않았다.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다. 혹시 명훈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었다. 밤이 깊어갔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정수는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혹시 명훈이? 하지만 모르는 번호였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혹시 김명훈 씨 가족 맞으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공식적인 목소리.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경찰서입니다. 정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경찰서요? 무슨 일이에요? 명훈이가 아들이 무슨 일 있어요? 아드님 연락처를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온몸이 덜덜 떨렸다. 전화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소는? 경찰관이 주소를 알려줬지만 정수는 제대로 받아 적을 수조차 없었다. 손이 너무 떨려 펜을 잡을 수 없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지금 바로요. 전화를 끊고 정수는 서둘러 외투를 입었다. 지갑과 핸드폰을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거리에서 택시를 잡았다. 택시 기사에게 경찰서 주소를 말했다. 경찰서로 가주세요. 빨리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다. 정수는 뒷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명훈아, 제발 무사해라. 윤재도, 은지도. 경찰서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술을 깨물고 주먹을 쥐고 그저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도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다. 네온사인, 가로등, 밤거리를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켰다.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정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경찰관이 했던 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드님 연락처를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사고라도 난 걸까?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 어르신 다 왔습니다. 기사의 말에 정신을 차린 정수는 지갑을 꺼내 요금을 지불했다. 손이 떨려 지폐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10,000원짜리 2장을 꺼내 건넸다. 거스름 돈 괜찮아요. 빨리 들어가 보세요. 기사의 배려에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택시에서 내렸다. 경찰서 건물은 차갑고 무거워 보였다. 3층짜리 회색 건물. 입구 위에는 경찰서라는 간판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자동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민원실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술에 취한 듯한 남자, 울고 있는 젊은 여자, 그리고 경찰관들. 정수는 민원 창구로 다가갔다. 저 아까 전화 받고 왔는데요. 김명훈 씨 어머니입니다. 아, 김정순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젊은 경찰관이 정순을 안내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정순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복도 양쪽에는 여러 개의 방문들이 있었다. 조사실, 상담실, 대기실. 경찰관이 한 방 앞에서 멈춰섰다. 여기 잠시 앉아 계세요. 담당 형사님이 곧 오실 겁니다. 명훈이는요? 제 아들은 어디 있어요? 안에 계십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경찰관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다. 정수는 상담실에 혼자 남겨졌다. 작은 방이었다. 탁자 하나, 의자 4개. 벽에는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쉬기가 힘들었다. 문이 열리며 중년의 형사가 들어왔다. 파일을 들고 있었다. 김정순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이 명훈이가 무슨 일 있나요? 형사는 의자에 앉으며 파일을 펼쳤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리분이 고시원에서 다투다가 이유 신고로 저희가 출동했습니다. 고시원이요? 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네. 현재 동쪽 고시원에 임시로 거주 중이시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몰랐다. 명훈이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것도, 이사를 갔다는 것도, 집을 잃었다는 것도, 아드님이 실직 상태라고 하시던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실직이요? 명훈이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네. 6개월 전에 해고당했다고 하더군요. 6개월. 반년이나 됐다는 말이었다. 정수는 아무것도 몰랐다. 명훈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다행히 신체적인 폭력은 없었고 말다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어서 저희가 아동보호 차원에서 확인하려고 연락드린 겁니다. 윤재는 손주는 괜찮나요? 네, 아이는 괜찮습니다. 지금 며느리분이 안고 계세요. 다만 상황이 좋지 않아서요. 고시원 환경이 아이가 살기에는. 형사는 말을 흐렸다. 하지만 정수는 알 수 있었다. 형편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시니 만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이 지금 상태가 좀 예민해서요. 조심스럽게 대화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할게요. 형사는 정순을 복도 끝 대기실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은지가 구석 의자에 앉아 있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이 막혔다. 은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단정하고 밝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눈밑은 퀭하게 파여 있었다. 뺨은 헬쑥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다. 마치 몇 날 며칠을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것 같았다. 팔에는 손주 윤재가 안겨 있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옷은 낡고 작아 보였다. 손톱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다. 정수는 그 광경을 보자 무릎이 풀렸다. 벽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은지야. 목소리가 떨렸다. 천천히 다가가 은지 옆 의자에 앉았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저 윤재를 꽉 안고 있을 뿐이었다. 마치 누군가 아이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은지야, 나야, 어머니야. 어머니. 은지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메마르고 지쳐있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목소리. 정수는 은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은지는 손을 움츠렸다. 정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은지는 울지 않았다. 눈물도 말랐는지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았다.
정적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어디선가 경찰 무전기 소리가 들렸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명훈이는 어디 있어? 다른 방에 있어요. 경찰 조사받고 있고요. 은지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감정이 없었다. 은지야,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은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말해봐, 응? 저희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묻어났다. 명훈 오빠 일자리 잃은 지 반년이 넘었어요. 저는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하지만 오빠가 숨겼어요. 매일 아침 정장 입고 나가는 척 했어요. 카페에서 시간 때우고 도서관 가고 그러다 저녁에 들어왔어요. 정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 사이 빚은 계속 쌓였어요. 대출 이자, 카드가, 생활비.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관리비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고. 은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저도 아르바이트 2개 하면서 버텼어요. 윤재 맡길 데도 없어서 등에 업고 일했어요. 편의점 알바하고 새벽 배달도 했어요. 하지만 안 되더라고요. 계속 쪼들리고. 정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 엄마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니? 어머니도 힘드신 거 아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요. 힘들어도 괜찮아. 가족인데. 엄마가 도와줄 수 있었는데. 정순의 목소리가 커졌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게다가 명훈 오빠가 절대 말하지 말래요. 자존심 때문에. 엄마한테 실패한 모습 보이기 싫대요. 효자 노릇 못한다고 엄마 실망시키기 싫대요. 자존심. 그 단어가 정순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저희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인생도 있잖아요. 저희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 보기 싫었어요. 그 한마디에 정순의 눈물이 터졌다.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패가 뭐가 패야 너희들이 내 자식인데, 손주인데, 내 인생에서 너희가 전부인데. 정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소리내어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윤재가 칭얼거리며 눈을 떴다. 은지가 재빨리 아이를 달랬다. 쉿, 윤재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윤재는 눈을 비비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낯선 장소, 낯선 소리들. 아이는 불안해하며 엄마를 꽉 안았다. 그리고 정순을 보았다. 할머니를 보았다. 윤재의 눈빛이 잠시 멈췄다. 기억하는 걸까? 아니면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보는 걸까? 할머니야, 윤재야 할머니 기억나니? 정순은 눈물을 닦으며 윤재에게 손을 뻗었다. 윤재는 정순을 보다가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다. 낯을 가렸다.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정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대로 떨어졌다. 잊혀진 거구나. 윤재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 사실이 칼보다 더 아팠다. 그때 문이 열리고 명훈이 들어왔다. 경찰관과 함께였다. 명훈은 어머니를 보자 고개를 돌렸다. 얼굴은 수척했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며칠째 빨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다. 명훈아. 정수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들의 팔을 잡았다. 엄마. 명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명훈아 왜 이렇게까지 됐어.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명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저 주먹을 꽉 쥔 채 눈을 감았다. 턱이 떨렸다. 울음을 참고 있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 말뿐이었다. 다른 말은 할 수 없었다. 아니, 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정수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명훈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얼마나 굶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엄마가 더 신경 써줬어야 하는 건데. 명훈은 어머니 품에서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30대 남자가, 아버지가, 아들이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엄마. 경찰관들도, 은지도 모두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다. 한 가족의 붕괴, 한 가족의 고통,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대기실에 모여 있었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단 오늘은 다들 집으로 가시죠. 폭력 사건은 아니니까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신 아이 문제는 복지과에 연락해 둘게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형사가 명함을 건넸다. 정순이 받았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가족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형사의 위로가 정순의 가슴에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4명은 경찰서를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어디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응? 정순이 말했다. 명훈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처 24시간 식당으로 들어갔다. 빈 좌석에 앉았다. 윤재는 여전히 은지 품에 안겨 있었다. 정수는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일단 뭐 좀 먹자. 배고프지? 명훈과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수는 알 수 있었다. 둘 다 몇 끼를 굶었다는 것을. 여기요, 김치찌개 3개, 밥 3공기, 그리고 아이 먹을 우동 하나요. 주문을 하고 정수는 둘을 바라봤다. 지금부터 엄마 말 잘 들어. 더 이상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 알았지? 명훈과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오늘 밤은 엄마 집으로 가자. 좁지만 다 같이 있을 수는 있어. 그리고 내일부터 차근차근 방법을 찾아보자. 어머니, 폐 끼쳐드리는데. 폐는 무슨, 가족끼리 무슨 폐야. 음식이 나왔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밥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자, 먹어. 식기 전에. 명훈이 숟가락을 들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다. 얼마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지. 은지도 윤재에게 우동을 시켜서 먹였다. 윤재는 맛있게 먹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정순의 집으로 향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오늘 밤만큼은 4식구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좁지만 참아. 내일 이불 더 가져올게. 괜찮아요, 어머니. 감사해요. 윤재는 이미 은지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다. 정수는 이불을 펴고 명훈과 은지가 누울 자리를 만들어줬다. 자, 여기 누워. 엄마는 소파에서 잘게. 어머니가 침대에서 주무세요. 괜찮아. 엄마는 익숙해. 명훈과 은지는 윤재와 함께 누웠다. 3식구가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명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오랜만에 푹 자는 것 같았다. 정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밤 4식구는 함께 잠들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다. 며칠이 지났다. 정순의 작은 원룸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명우는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했고 은지는 몸을 추스르며 윤재를 돌봤다. 정수는 여전히 시장에 나가 일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좁은 원룸에 네 식구가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윤재는 밤에 자주 깼고 명우는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고 은지는 몸이 아팠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서랍을 열었다. 오래전 손수 짠 작은 조끼가 들어 있었다. 윤재가 태어났을 때 만들었던 것이었다. 당시 은지는 고마워하며 그 조끼를 받았었다. 어머니, 정성이 담긴 선물이네요. 윤재가 잘 입을게요. 하지만 윤재가 그 조끼를 입은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아마 어디 서랍 깊숙이 잊혀졌거나 이사할 때 버려졌을지도 몰랐다. 정수는 그 조끼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먼지가 약간 묻어 있었다. 세월의 흔적. 그녀는 부드럽게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다시 개었다. 거실로 나오니 윤재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은지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윤재야, 할머니가 이거 줄게. 정순이 조끼를 내밀자 윤재는 눈을 반짝였다. 와, 예뻐요. 할머니가 내가 태어났을 때 만든 거야. 입어볼래? 은지가 윤재에게 조끼를 입혔다. 조금 작았지만 윤재는 좋아했다. 엄마, 나 예뻐? 응, 우리 윤재 제일 예뻐.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드디어 윤재가 그 조끼를 입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입었다. 그날 저녁 명훈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엄마, 저 면접 붙었어요. 정말? 어디? 작은 회사지만 괜찮은 곳이에요. 급여도 나쁘지 않고요. 정수는 명훈을 껴안았다. 잘했어, 명훈아. 정말 잘했어. 은지도 웃으며 명훈을 축하했다. 오빠, 축하해요. 그날 밤 정수는 저녁을 푸짐하게 차렸다. 돈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삼겹살을 사서 구워 먹었다. 윤재도 고기를 맛있게 먹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